전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열차를 애청하는 애청자인데요. 사연을 듣다 보니 진짜 다양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듣고 있는데 제 사연도 열차에서 소개되는 사연 못지않아 하소연도 할 겸 쓰게 되었어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눈이 맞은 케이스인데 사귀다 보니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됐고 어쩌다 보니 꽃신을 신게 되었어요. 꼭 기다려야지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기다리다 보니 전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꽃신까지 신게 된 저는 정신 차려보니 식장이더라고요. 그렇게 전 28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쪽 집 다 고만고만했고 결혼에 보탬을 주실 만한 여유는 없었기에 저희는 다가구 주택의 월세부터 시작했어요.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죠. 힘들었어요. 그 월세방 벗어나 보고자 남편과 저 참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단계는 올라가 전세를 얻어 살게 되었죠. 이제 집 살 일만 남았다면서 저흰 서로를 보듬어주며 지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빚볼 날이 오겠지 했어요. 사정이 어렵다 보니 아기 생각은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시댁에서도 크게 압박을 주진 않았어요. 남편은 3남매였는데 편의상 둘째 동생은 서방님, 셋째 동생을 도련님이라 할게요. 꽤 평화롭던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서방님이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동서는 꽤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뿐 아니라 친정도 잘 살아서 저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비교가 점차 편애와 차별로 이어지더군요. 대놓고 동서와 저를 차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비참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다들 아시죠? 친정도 부유하고 돈도 잘 버는 며느리 떠받들고 사시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만 믿고 절 종처럼 함께 부려먹는 시어머니보다 더 얄미운 동서. 두 사람은 집안일이 쌓였으면 저부터 찾기 바빴어요. 저에게 모든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시댁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도 집에서 있는 사람 아니고 엄연히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동서보다 좋지 않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집안의 각종 행사는 제 차지가 되더군요. 그날은 동서가 시집 오고 처음으로 모시게 된 아버님의 제사였어요. 다른 건 이 변명 저 변명을 대며 저에게 다 맡겼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님 제사인데 이번만큼은 어머님도 제대로 시키시고 동서도 제대로 제 몫은 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이번만큼은 혼자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며 반차를 쓰고 어머님이 사오라고 했던 재료들을 사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사오라고 하신 거 다 사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바로 손질하거라. 네? 바로요? 동서도 아직인 것 같은데 좀 쉬다가 동서 오면 시작하면 안 될까요?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해. 둘째네는 오늘 늦는다고 했어. 지방 어디 출장 가 있는데 일 끝내는 대로 올라온다고 하더구나. 어휴, 저녁 먹기 전까지는 와야 할 텐데 얼마나 힘들 거야.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버님 첫 제사 때 어머님 강요로 회사 연차까지 쓰고 아침부터 시댁에 와서 하루 종일 일만 했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혼자 할 버릇해야 손에 익는다며 저 혼자 다 했었다고요. 저한텐 그렇게 모질게 하셔놓고 동서에겐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더군요. 동서 걱정에 시갯바늘만 바라보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그나마 피어오르던 전이가 상실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죠. 첫째야, 대충 다 했으면 나머진 저녁 먹고 하자꾸나. 다들 올 시간 됐으니 저녁부터 차리렴.
이런 날은 한 끼 정도는 시켜 드셔도 될 텐데 전쟁터와 다름없는 주방을 보고서도 느끼는 점이 없으신지 굳이 또 저녁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진 힘들긴 했어도 이런 기분까진 들지 않았는데 이제 동서도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으려니 더 짜증이 솟구쳤어요.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자꾸만 끓어오르는 분노로 칼질이 거칠어지던 그때 남편과 도련님이 차례로 시댁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저를 쓱 보고선 수고했단 인사는커녕 눈인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얄미운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욕이 절로 입가에 머물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이 이럴 땐 왜 눈치라곤 없는 사람처럼 구는 건지. 남편의 행동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때 도련님이 옷을 갈아입고 옆에 왔더군요. 형수님, 저 뭐 할까요? 에이, 도련님, 또 그러신다. 괜찮아요. 다 했는걸요, 뭐. 형수님이야말로 또 그러신다. 매번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뭘 매번 괜찮대요. 일단 설거지 나온 것부터 할게요. 형수님은 음식을 맡아주세요. 전 아무리 해도 안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릴 새도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시며 주방으로 오셨어요. 아들, 너 뭐해? 당장 나오지 못해? 보면 몰라. 설거지 하잖아. 금방 하니까 도와줄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어머니. 네가 왜 설거지를 해? 여기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여자가 둘이나 있으면 뭐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매번 형수님만 주방 붙박이잖아. 그나저나 작은 형수는 왜 아직 안 왔어? 둘째는 출장 가서 오고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 얼마나 힘들 거야? 그래서 엄마가 천천히 조심해서 오라고 했어. 잘했지? 참도 잘하셨네. 우리 형수님은 보나마나 반차 쓰고 오셔서 이러고 계실 텐데 작은 형수는 출장을 가셨어? 시집 와서 처음 지내는 시아버지 제사에? 진짜 출장 가신 거면 어쩔 수 없지만 내 생각엔 아니라고 본다. 언제부터 제사라고 엄마가 노래를 불렀는데 하필 오늘 출장이라니. 엄마는 그걸 믿는 거야? 아니면 작은 형수라서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거야? 넘어가긴 뭘 넘어가? 출장 갔다고 하면 출장 간 거지. 넌 왜 사람 말을 못 믿니? 그 큰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 가는 일도 있고 그런 거지. 그 큰 회사라면 더욱 일정이란 걸 중시할 거니까 하는 말이야, 엄마. 아유, 됐으니까 뭐라도 도우실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제발. 빨리 끝내고 밥 좀 먹자. 아들 배고프다고. 어머님은 도련님의 말에 할 말이 없으신지 구시렁구시렁 하시다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도련님이 가려운 등을 벅벅 긁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저녁을 차렸고 도련님은 마지막까지 절 도왔어요. 어쩜 그리도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인지 저녁을 다 차리고 나니 동서와 서방님이 들어오더군요. 엄청 바쁘다면서 쇼핑은 언제 한 것인지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하나를 안고서 들어오는데 어머님의 얼굴엔 한바구음이 걸려있고 전 동서의 아첨에 고개가 절로 내저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 딱 맞춰서 왔구나. 지금 딱 밥상 차렸는데. 얼른 손 씻고 와서 밥 먹으렴. 시장하지? 조금요. 아,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어머님 선물이에요. 어머나, 이게 다 뭐니? 그냥 와도 되는데 매번 이렇게 뭘 가지고 와? 에이, 어머님. 그래도 시댁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어떻게 빈손으로 오기는 그냥 오면 되는 거지. 매번 빈손으로 오는 애도 있는데 뭘. 역시나 어머님의 입에선 동서를 향한 칭찬과 함께 저를 향한 비아냥도 나오더군요. 저는 귀가 없는 사람처럼 두 사람의 대화를 무시한 채 식탁에 앉았고 저의 양쪽엔 남편과 도련님이 앉았어요. 두 사람만의 세상에서 나온 어머님과 동서도 주방으로 들어왔고 정말 말 그대로 잘 차려진 밥상에 앉은 동서는 왜인지 젓가락이 허공에 떠돌고 있더군요. 새아가, 왜 그러니?
입맛에 맞는 게 없어? 네? 그게 점심때 과하게 먹었더니 좀 가벼운 게 먹고 싶어서요. 혹시 샐러드 같은 건 없을까요? 샐러드? 아유, 없으면 만들면 되지. 첫째야, 얼른 샐러드 좀 해서 오거라. 제사 지내는 날 샐러드를 찾는 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요? 아니, 찾을 수도 있다고 쳐도 샐러드가 무슨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료도 소스도 없는데 어떻게 뚝딱 만들어내나요? 거기에다 왜 제가 동서가 먹고 싶은 샐러드까지 만들어 와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마디 하려는 찰나 저보다 더 기가 찬다는 듯 도련님이 나서 입을 뗐습니다. 아니,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예요? 작은 형수는 손이 없어요? 아님 예의가 없는 건가? 자신에게 향하는 노골적인 비난의 화살에 동서는 버럭버럭하며 대항하더군요. 도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그저 샐러드는 없냐고 물었을 뿐이에요. 그게 경우 예의까지 찾을 일인가요? 정말 몰라서 물으세요? 생각 같아선 와 진짜 개어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려다 그것도 많이 순화해서 한 말인데 뭐라고요? 내가 작은 형수 뻔뻔하신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네요. 아버지 제사인 거 뻔히 알면서 출장 일정 잡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큰 형수가 기껏 차린 밥상에서 샐러드나 찾고 있는 꼴을 보자니 작은 형수 인격이 딱 보이네요. 이런 걸 보고 이런 말을 한다죠? 얼굴에 철판 잘 깔려있다. 뭐 이런. 도련님, 동서의 언성이 높아지자 어머님이 큰 싸움 나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제지하고 나서더군요. 그만들 하렴. 첫째 넌 왜 샐러드를 준비 안 해서 왜 이 분란을 만드니? 샐러드 같은 건 네가 센스 있게 진작 준비했어야지. 넌 맏며느리라는 애가 그렇게 센스가 없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때껏 단 한 번도 샐러드 드시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떤 센스를 발휘했어야 샐러드를 준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번에야말로 제가 한마디를 해야 하는 상황 같더군요. 어머님, 제가 시집 온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샐러드를 찾으신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수로 샐러드를 준비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동서, 샐러드가 먹고 싶으면 동서가 직접 사서 와.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찾지 말고. 동서 때문에 기껏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게 뭐야? 예,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내가 언제 너한테 욕을 했다고 그러니? 아, 그렇죠? 600원 다 하셨는데. 전 꼭 욕 한 바가지는 먹은 기분이라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왔네요.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니? 물으시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님, 저 시집와서 아버님 첫 제사 때 일 바빠서 연차 못 낸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은 나세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회사 때려치우라고 하시면서 화내셨죠? 어머님 그러시는 바람에 저 승진이 달린 프로젝트까지 포기하면서 연차 내고 와서 제사 음식 만들었어요. 그것도 저 혼자서 다요. 그런데 동서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거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동서도 그래. 나 동서가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 다닌다고 해도 회사 일 바쁘다면 굳이 나처럼 무리하면서까지 오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어. 어차피 혼자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있잖아. 최소한 사람이 염치라는 건 있어야지. 이 시간에 와서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처지에 있을 리 없는 샐러드나 찾는 건 동서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제 말에 어머님은 할 말이 없으신지 어버버 하고 계셨고 동서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숙임의 의미가 반성보단 분노에 가까웠지만 그 콧대 높던 동서의 정수리를 보고 있자니 좀 통쾌하긴 했어요. 분위기가 이러하자 서방님은 화제를 돌리더군요. 아유,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기분 푸세요. 아참 형, 이사할 수도 있다며?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정은 했어? 아직 고민 중이야. 대출을 끼자니 이자 부담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살던 집에 살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울바닥에 집은 이렇게나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건지, 아휴. 그 당시 저흰 이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서방님이 하필 집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듣고 있던 동서가 그만 말실수하고 말았어요. 저희 부부는 굳이 알아서 좋을 것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집 사서 이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값 또 올랐어요. 당장은 이자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사시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매번 이사하는 비용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형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출 금액이 워낙 크니 고민스럽긴 해. 그나저나 집값 또 올랐어? 저번에도 올랐다고 하더니. 좋겠다. 그 집 결혼할 때 산 집이지? 네, 어머님께서 장만해 주셨잖아요. 잠깐만. 지금 동선의 집을 어머님이 해주신 거라고? 네. 아, 형님 모르셨어요? 전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는데. 어머, 저 실수한 걸까요? 그런 기분 아세요?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기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흰 월세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월세집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큰 불만은 없었어요. 양쪽 집 다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한들 도와주고 말고를 결정하시는 것은 부모님들의 몫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지난 5년 동안 그야말로 시댁 일이라면 도맡아서 다 해왔어요. 동서가 시집 오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놈의 빌어먹을 맏며느리 타령을 하시며 종처럼 부려먹으셨으면서 저희가 집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할 때는 말 한마디 없으셨던 분이 어머님이세요. 그랬던 어머님께서 동선에 집을 사주셨다니 섭섭할 만도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은지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도련님 역시 놀란 듯 토끼 눈을 하고 있더니 이내에 고개를 내저었고, 어머님, 서방님, 동서는 남편과 저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더군요. 침묵은 길어졌고 그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의 헛기침이었어요. 너희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결혼할 때는 알다시피 도와줄 형편이 안 됐어. 그런데 너희도 알지? 시골에 작은 땅 있던 거. 그게 둘째네 결혼할 때 개발된다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그래서 처분해서 둘째네 집 해준 거야. 너희 때야 없어서 못 해줬지만 둘째 때야 타이밍 좋게 돈이 생겼으니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렇긴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님. 섭섭?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랑 둘째랑 같니? 넌 시집 올 때 몸뚱이 하나 덜렁 가지고 왔고 둘째는 갖출 거 다 갖춰서 왔다. 그러니 나도 받은 대로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몸뚱이 하나 덜렁 왔다니요,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이 사람 장남 노릇하느라 집에 돈이란 돈은 다 가져다줘서 모은 돈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전부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코딱지만한 돈으로 생색이라도 내려는 게야? 생색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매번 저한테 몸뚱이만 가지고 시집 왔다고 하시니까요. 언제 또 내가 매번 그랬다고 그러니? 오늘은 네가 섭섭하다 그러니까 나도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아니,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썼다는데 그걸 너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하니? 너 혹시 내 재산 탐내는 거니? 설마 그런 거야? 난 네가 그렇게까지 욕심 많은 애인 줄 꿈에도 몰랐구나. 탐내다뇨. 그런 뜻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절 그렇게도 모르세요, 어머님? 글쎄, 난 잘 모르겠구나. 어쨌든 이 이야기는 더는 꺼내지 말거라. 내가 때가 되면 어련히 너희 목도 줄 터이니 기다려. 알겠어?
할 말이 없더군요. 한순간에 전 어머님께 있는지도 몰랐던 재산이나 탐내던 며느리가 되었고 오해는 풀지도 못한 채 마음의 섭섭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있으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기분 많이 상했지? 내 기분도 이런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그렇지 뭐. 당신도 섭섭했지? 섭섭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씀도 틀린 말이 없더라고. 본인 돈으로 본인이 도와주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간섭하겠어. 그냥 지금처럼 우리 힘으로 이뤄가면서 열심히 살자. 도움받을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걸 뭐. 우리 진짜 열심히 살자. 그렇게 저흰 다시 한번 서로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저희가 바로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만 것이었어요. 깡통 전세. 뉴스에서만 보던 깡통 전셋집이 바로 우리 집이더군요. 여러 채의 집을 묶어 대출받았던 터라 저희는 대출 초과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중개사분만 믿고 계약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된다고 한들 저희 순서까지 남는 돈은 거의 없었고 경매가 진행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저흰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편이 어머님께 도움을 청해봤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참 차가웠어요. 어머니, 그래 아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니?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저희 전세 사기 당했어요. 그 돈 저희 전 재산인데 집주인이 집 여러 채를 묶어서 담보대출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금액도 많고 저희 순위가 워낙 뒷순이라서 건물을 정리해도 저희까지 올 돈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하네요. 뭐? 전세 사기? 그러게 잘 알아봤어야지. 그래서 어떡하니? 지낼 데는 있어? 그래서 말인데 한동안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요?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보증금만 마련되는 대로 다시 나갈게요. 부탁 좀 드려요, 어머니. 우리 집에? 아유, 난 싫다, 아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불편해. 그러지 말고 있는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해봐. 그 정도 돈은 있지 않니? 아마 그 편이 나을 거다. 첫째도 나랑 살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그러니 원룸이라도 알아보려무나. 알겠지? 그럼 그런 줄 알고 끊는다. 여차하면 저도 거들려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들 틈 따윈 없더군요. 어머님의 반응에 전 어이가 없는 나머지 웃음이 났고 남편의 반응도 저와 별반 다르진 않았어요. 남편이 주워온 자식도 아닌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던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고 그 어떤 부탁을 하기도 전 동서는 딱 잘라 여윳돈이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저흰 하는 수 없이 친정의 신세를 지게 되었죠. 좁은 집에 사위와 함께하는 생활이 불편하실 텐데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엄마는 저희만 불편하지만 않다면 편하게 지내라고 해주셨죠. 이후 저흰 아주 잘 지냈어요. 남편은 엄마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고 저희 엄마 역시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적하던 터에 저희가 와주어서 엄마는 너무 좋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희가 혹시라도 눈치를 볼까봐 그런 말을 자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도련님이 우리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통장과 도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형수님, 이거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집 구하실 때 보태 쓰세요. 도련님이 내민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더군요. 직장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련님이 아끼고 아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눈물이 나더군요. 전 도련님께 마음만 받겠다며 혹시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달라고 했고, 도련님은 알겠다며 통장을 다시 넣으시곤 마지막까지 꼭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참 따뜻했어요. 도련님의 마음이요. 그 따뜻함에 힘을 얻어 저희 부부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언제까지 엄마에게 생활비도 드리지 못한 채 신세를 질 순 없으니까요. 친정에서 신세를 지는 동안 저흰 얼마 되진 않지만 전세금을 넘겨받았어요. 다행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 경매 절차로 큰 피해는 겨우 막았거든요. 그 돈의 절반은 엄마에게 드렸어요. 그간 드리지 못한 생활비였죠. 하지만 엄마는 한사코 거부하시며 생활에 보태 쓰라고 하시더군요. 엄마에겐 죄송했지만 그 돈은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훗날 우리가 잘 된다면 엄마에게 더 잘해드리자고 남편과 다짐 또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마음만큼이나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날이 무더워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저녁 집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는 엄마의 얼굴은 어두웠고요. 엄마, 무슨 전화길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아, 그게 엄마야. 그러니까 네 외할머니. 어? 외할머니? 나 외할머니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그게 살아계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어? 할아버지도 살아계셨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나한텐 나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전 혼란스러웠고 엄마 역시 저와 비슷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엄마랑 아빠랑 연애할 때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집을 나와서 결혼을 했어. 그런 엄마가 너무 괘씸하셨는지 아예 연락을 끊으셔서 이때껏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었어. 요 며칠 꿈자리가 좋지 않더니 혹시나 했더니 할머니 말씀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구나. 나이도 있으셨고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대.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엄마하고 왕래하고 지내라는 유언이랑 엄마 앞으로 유산을 조금 남기셨다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부유한 집안의 고명딸이었던 것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던 아빠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진 엄마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빠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지금까지 후회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엄마와 전 생전 처음 외할머니 댁에 갔고 그곳에서 엄마와 똑같이 생긴 할머니와 삼촌 세 분을 만났어요. 막내딸에게 물려준 유산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큰 액수였고 엄마의 오빠들은 그것은 당연한 엄마의 몫이라며 흔쾌히 유산 상속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수십 년 만에 가족을 찾았고 덩달아 남편과 저의 처지도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돈 걱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명의로 저희에게 당장 살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런 저희의 소식은 남편을 통해 시댁에도 전해졌고 그날부터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군요. 어머님의 말투가 전과는 다르게 상냥해지셨고 동서 또한 집안 행사 때 연차까지 쓰고 와서 시댁 일을 함께 했어요. 든든한 뒷배가 생기니 시댁 생활도 할만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일을 분담해 주니까요. 하지만 그 할만한 시댁살이도 그리 길지 않았어요. 다들 저에게 잘 대해준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 가을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주말에 다 함께 모인 식사 자리에서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입을 연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꺼냈다간 단칼에 거절당할 것을 알았는지 남편에게 말을 붙이더군요. 저기 동훈아,
부탁이 있는데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둘째네가 둘 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구나. 사업이 하고 싶은가 봐. 네?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재수 씨. 둘 다 직장 좋은데 갑자기 왜 사업 바람이 불었대? 다시 잘 생각해봐. 친구들 보니까 퇴직금에 집 담보대출까지 내서 사업들 하던데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다들 직장 생활을 하던 그때가 그립다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랑 재수 씨도 잘 생각해. 결혼한 이래에 남편의 입에선 가장 바른 말이 흘러나왔고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동서가 말했어요. 저희 충분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사업에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들어보니 형님 친정에 엄청 큰 돈 생기셨다고 하던데 두 분께서 사돈 어르신께 잘 말씀드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돈도 아니고 친정엄마의 돈을 빌려달라도 아니고 투자하라뇨. 이건 그냥 내놓으라는 말이 아닌가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세 사람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남편이었어요. 단칼에 거절해야 할 상황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제가 나섰다간 가족 간의 마음만 상할까 싶어 지켜만 보려고 했는데 남편 하는 꼴을 보니 이대로 뒀다간 없는 돈으로 사업 자금을 대준다고 덜컥 약속이라도 할 것 같아 입을 뗐어요. 아니 동서, 지금 그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애초에 말이 되지 않잖아. 우리 엄마 돈으로 왜 동선의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해? 동선의 친정 잘 살잖아. 그렇게 사업이 하고 싶으면 동선의 친정에 가서 말해. 사돈한테까지 손 벌리지 말고. 그게 저희 친정에선 시집간 딸한텐 투자는 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요. 동서 친정에서도 안 한 투자를 우리 친정에선 할 거라고 생각했어? 투자할 생각 없으니까 다신 이 이야기 꺼내지도 마. 그 뒤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 다 무시한 채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과 입씨름을 한 터라 고단했는데 남편까지 절 들들 볶더라고요. 우리가 매몰차게 외면당했던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지 한 번만 도와주자고 저를 설득하다 자기 맘대로 되지 않자 화까지 내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며칠 뒤 도련님에게 연락이 와 하는 말은 도저히 제가 신경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이 빌어먹을 집안과 끝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형수님, 조심하셔야 해요. 엄마, 형, 작은 형수까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전화했어요. 도련님의 기뜸이 있어서였을까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도련님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난 후 어머님은 집을 팔아 저희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오셨어요. 그 집을 팔아 서방님의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뭐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시긴 했지만요. 남편과 어머님은 합심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장단에 맞춰주었죠. 저의 연기에 어머님은 콧방귀가 절로 나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데요. 저 요즘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좀 그만 괴롭히고 원하시는 걸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아가, 그게 나 신축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야, 신축. 나 아파트 좀 장만해주면 안 되겠니? 아파트요? 그것도 신축이요? 일단 생각 좀 해볼 테니 적당한 매물이 있나 한번 알아보세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신나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더군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니시는지 그 덕분에 제 이혼과 복수는 수월하게 착착 진행되었죠.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날, 한껏 상기된 얼굴로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오시더군요. 어머님의 손엔 10억이 넘는 아파트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서?
10억이 넘는데요. 뭐긴 뭐야. 네가 사준다고 했던 신축 아파트 계약서지. 오늘 계약했어. 마침 이 근처에 마음에 딱 드는 집이 있지 뭐니? 중개사 말이 그런 매물은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계약해버렸어. 잔금은 2달 뒤에 주면 되니까 천천히 준비해 주렴. 알겠지? 어머님은 알아서 무덤을 파고 계셨고 전 다음 타자를 기다렸어요. 도련님에게 전해 들은 바론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던 날, 전 크게 한번 웃고 동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소식 들었어요. 어머님 집 해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역시 우리 형님 통도 크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께서 투자해주셔서 시작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좀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필요한 건데? 2억이요. 어머님 집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마련되는 대로 보내주세요, 형님. 이쯤 되니 시댁 식구들은 절 돈 나오는 자판기쯤으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더군요. 동서는 당연히 제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1원도 입금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무리해서 키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저의 복수를 얼마나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쯤 되니 기특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드디어 결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전 남편에게 어머님과 함께 계약한 집을 좀 둘러보고 밥이라도 먹고 오라며 집에서 내보냈어요. 마지막 만찬을 즐길 기회를 준 것이었죠. 두 사람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고 전 예약해놨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불러 짐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요. 전 엄마가 마련해준 집을 처분했고 그날은 그 집에서 그 뻔뻔한 인간들을 쫓아내고 제가 이혼을 통보하는 날이기도 했죠. 텅텅 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입이 귀에 걸린 어머님과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두 사람은 저의 예상대로 텅 빈 집을 보고선 토끼 눈이 되었어요. 집이 왜 이래? 아, 가구 가전 다 바꾸려고? 아닌데. 우리 이사 들어올 때 전부 새로 산 거였잖아. 집이 왜 이렇긴 팔아서 그렇지. 이 집 팔았어. 내일이면 다른 사람 이사 들어올 거야. 뭐?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결정한 거야? 아니, 다 됐고,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이사 갈 집은 어딘데? 애초에 우리 엄마 집이니까 너랑 상의할 필요가 없었지. 여기서 나가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 거라서 이사 갈 집 따윈 없어.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산다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제가 이혼을 논하며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네자 남편은 충격이 큰지 입을 다물었고 어머님이 노발대발하며 따지고 드시더군요.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까까진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긴요. 그냥 이혼이죠. 제가 웬만하면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이나 데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든 게 웬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이혼해야죠. 예, 너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답답해서 미치기 직전인 어머님과 아직도 혼이 나가 있는 남편을 위해 저는 대답 대신 도련님께 전해받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두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편집해 놓은 터라 엑기스만 남은 편집본이었죠. 시작은 어머님이었어요. 아유,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라. 일단 밀고 들어가면 자기가 어쩌겠어?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쫓아내기야 하겠어?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도 마. 일단 이 집 판돈 줄 테니 너흰 계획 중인 사업이나 진행하려무나. 그래도 어머님, 형님 내서 같이 사시려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불편해도 뭐 어쩌겠어. 그리고 오래 살 것도 아닌데 뭐. 적당히 구슬려서 집 이야기 꺼낸 다음에 어영부영할 때 집 계약부터 해버리면 돼. 계약금 냈다는데 뭐 어쩌겠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 날리기 싫어서라도 사주겠지 뭐. 너희 사업자금도 마찬가지다. 일단 일부터 버리면 이때껏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첫째가 돈을 내놓을 것이야. 그렇겠죠? 하긴 이미 들어간 돈이 많아서 형님이 도와주실 것 같긴 해요. 어머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내가 아니고 네 아주버님 생각이야. 그래도 자기 마누라라고 어떻게 구워 삶으면 되는지 정확히 알더라니까. 어머, 정말요? 아주버님, 감사해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할게요. 그런데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형님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생활력도 강하고 부지런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집도 잘 살게 됐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같이 사는 여자가 생활력 강하고 부지런하면 그것만큼 피곤한 것도 또 없어요. 이제 돈도 있겠다. 좀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얼마나 아득바득 아끼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참에 어머님 집 한 채, 동생 사업 자금 확실히 뜯어내고 저도 이것저것 일 만들어서 좀 뜯어내면 이혼하려고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하면 제 주머니도 두둑할 거고 그 돈으로 새 출발할 겁니다. 착각도 자유라고 하더니 어쩜 남편이라는 놈이 절 몰라도 그렇게나 모를 수가 있는지. 몇십 번을 들어도 웃긴 저와는 달리 두 사람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아니야 여보,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당신이랑 설마 이혼하겠어? 그래 아가, 얘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미쳤다고 이혼하겠어?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만 했을 뿐이란다. 오해라고 하기엔 그간의 상황이 너무 녹은된 대화대로 흘러간 것 같지 않아? 난 있잖아. 당신 집안 호구짓이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당신한테 나눠줄 재산도 없으니까 꿈깨. 알겠어? 전 단호하게 대답했고 남편은 단호한 저의 태도에 태세를 바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럼 이 집이라도 나한테 내놔. 그러면 그까짓 이혼 깔끔하게 해줄 테니까. 이 집 안 주면 나 당신이랑 절대로 이혼 안 할 거야. 알겠어? 당신 머리는 붕어 대가리니? 내가 아까 분명 집 팔았다고 했을 텐데. 그럼 집 판 돈이라도 내놔. 집 판 돈이 왜 나한테 있겠어? 이 집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엄마였는데. 당신 혹시 이 집이 내 명의라고 생각한 거야? 너답다 진짜. 이 집 판 돈은 이 집 주인인 우리 엄마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도 없고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 상황이라는 말이야. 알겠니? 제 말에 남편은 망연자실하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 더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누누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유산을 받았을 뿐이지 나는 돈이 없다고. 자세히나 알아보고 나댔어야지. 이게 뭐야?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하여튼 이혼이나 해줘. 당신이 하기 싫다고 해도 하게 될 테니까 괜히 힘 빼지 말자 우리. 저의 쐐기 말에 상황을 되돌리긴 늦었다는 것을 감지한 두 사람은 곡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고 전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엄마가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전 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기 시작했기에 다른 방법은 없었죠. 소송은 당연히 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비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덕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 돈을 요구하는 문자 등등 증거가 워낙 많아서 손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후 도련님께 연락이 와 전 시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성공적인 이혼 축하드려요. 아, 이제 형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도련님. 다 도련님 덕분이에요. 그나저나 집안 분위기는 어때요? 어쩌긴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죠. 엄마는 그 어림도 없던 아파트 계약금 다 날리고 오갈 데가 없어지니 작은 형네로 찾아갔었나 봐요. 근데 아예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문전박대 당했대요. 참 대단하다 했어요. 집 팔아서 사업 자금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문도 안 열어줄 수가 있는지.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렇게 말렸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더니 뭐 자업자득이죠. 아주버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참 매몰차네요. 그러니까요. 엄마 그렇게 내쫓고 작은 형네 사업도 부도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믿고 사업 확정하던 게 엎어지면서 그나마 지탱하던 사업도 다 무너졌다고 하던데. 거기도 자업자득 벌 받은 거죠 뭐. 그러게 좀 인간답게 살지. 그게 뭐예요 대체? 괜히 욕심내고 착한 사람 이용이나 하려고 하고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잖아요. 아, 그리고 큰형 아직도 형수님 찾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은 할머니 댁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도련님은 제 걱정이네요. 감사해요 여러모로. 그나저나 도련님은 어떻게 지내요? 식구들이 심한 말은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한다고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저도 큰 관심 없고요. 저요, 우리 식구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때 형수님 드렸던 통장 있죠? 그거 엄마 주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려고요. 아마 이르면 다음 달? 그쯤에 출국할 것 같아요. 해외 지사 신청했는데 운 좋게 제가 가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저도 가족들은 있고 재출발할 계획입니다.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하네요. 그래도 축하해야겠죠? 그럼요. 마음껏 축하해 주세요. 저 진짜 진심으로 기쁘거든요. 축하해요, 도련님. 네, 형수님, 행복하세요. 도련님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 그 지긋지긋한 집안과도 끝이 났습니다. 요즘 전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답니다. 은근슬쩍 어리광을 부리는 낯선 엄마와 징그럽게 어리광을 부리냐며 핀잔을 주시지만 다 받아주는 할머니를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이혼을 준비하며 회사도 그만뒀고 요즘은 취업을 준비하며 휴식기를 보내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저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시간이네요. 간혹 도련님과는 통화를 하는데 외국 생활이 꽤 잘 맞는다고 하면서 본인은 잘 지내고 있으니 자기 걱정은 하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참 다행이다 싶었네요. 전 한동안은 할머니 댁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사연을 듣다 보면 많이 나오던 말인데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전 그야말로 똥가족이 가고 벤츠 가족이 왔네요.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이젠 정말 그 지긋했던 인연들을 잊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부디 앞으로 펼쳐질 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의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에 사는 45세 여성입니다. 저는 30대일 때 40대가 오는 걸 막연히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써 머지않아 50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이상하게 평온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범하지 않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감히 어쩌면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 한번 털어놓으려 합니다. 오늘 제 사연 함께 들어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여러분의 생각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많은 힘을 얻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늦게까지 못한 특별한 일이나 아픈 사정이랄 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남들 결혼할 때 못했고 정신 차려보니 제 옆에는 그렇다 할 짝이 없더라고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사랑을 마음껏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도 짝을 만나는 것도 다 좋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제가 37살일 때 처음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는 39살이었고 저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30대 적정 나이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짝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 일단 싱글인 사람이 별로 없는 건 둘째치고 나이가 있는 만큼 다들 보는 눈이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과 저는 첫눈에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좋았지만 아무래도 둘 다 40대를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라 20대 때처럼 막 스파크가 튀고 불타오르는 연애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애를 했습니다. 연륜이 있으니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을 굳이 하지 않았고 서로를 무척이나 배려하면서 만났습니다. 적어도 연애할 때까지는요. 결혼도 연애처럼 그렇게 심플한 관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는 그저 그런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으로 사귄 건 또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번 만나고 금방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나 지금 이렇게 서로 잘 맞고 편한데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따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 역시 그때 저와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더 늦기 전에 결혼하는 게 어때? 지금이랑 달라질 건 크게 없을 거야. 우리 지금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만나자. 난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각자의 집에서 만나는 거 말고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언제나 함께이고 싶어. 싫어? 내키지 않아? 미안해요. 나 섣불리 대답 못하겠어. 당연히 나도 안정적인 게 좋아. 그런데 결혼은 아무래도 연애랑 다르게 당장 생각해야 할 게 많잖아. 아이 문제도 그렇고 조금 머리가 아프네. 아이? 분명 결혼하면 어른들은 아이 바라실 거야. 근데 난 아이 낳을 생각 전혀 없거든. 지금 급하게 가진다 해도 이미 노산이라서 나도 아이도 건강하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에이,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아이는 안 낳아도 돼. 난 그저 더 나은 우리 둘의 삶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우리랑 어른들 입장은 다르니까. 딩크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문제를 처리해보자. 당신은 당신 부모님만 설득하면 돼. 난 우리 부모님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리 결혼에 아무런 문제 없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해야지. 남편은 원래부터 자기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며 결혼 후 딩크족으로 살겠다며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좋아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나이가 맘에 걸렸죠. 그리고 혹시나 각자 부모님께 설명한다 해도 어른들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 예비 시부모님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 잔뜩 긴장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내뱉은 말처럼 알아서 잘 해결해뒀더라고요. 수지 씨, 애를 안 낳고 싶다면서요? 네. 엄마, 수지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같은 생각인 거 아시죠? 그래, 알지. 아이고, 아이 근데 수지 씨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긴장 풀어도 돼요. 난 우리 아들 수지 씨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요즘 세상에 애 안 가지면 뭐 어때요? 둘이 예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여보? 우린 아들 평생 장가가는 모습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요. 수지씨, 우린 며느리가 싫다는 일 강요할 생각 주어도 없어요. 물론 손주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만 안 낳고 싶다면 그 의견도 존중해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던 내 아들이 단번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해서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많이 놀랐었어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아들이 잘 선택한 것 같네요. 앞으로 귀한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씨, 내 말 맞지? 우리 엄마 아빠 열려있으신 분들이야. 꽉 막힌 옛날 사람들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줘. 네, 성범 씨.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왜 애를 안 낳냐 하는 비난이나 우려는 없었어요. 그저 애가 대수냐, 너네 행복하면 됐다, 드디어 늦게라도 장가를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등등 양가 어른들의 격려와 응원을 들으면서요. 남편과 저는 1살 더 먹기 전에 하루라도 더 젊은 날 결혼식을 하려고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결혼 준비를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젊은 나이였으면 다들 성급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며 주변에서 말을 보탰겠지만 나이가 있는 만큼 주변에서도 축하만 했지 별말 없었어요. 저도 남자가 거기서 거기지 하며 큰 걱정은 없었고요. 하지만 늦을수록 더 신중해야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 회사원이었는데 세금 떼고 월급이 500만 원 좀 넘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얼마씩 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남편은 알아서 넉넉하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잘 줬어요. 저는 원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결혼 후 그만둬서 모아둔 돈 외에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거든요. 애도 안 낳으니까 시간도 남으니 맞벌이 하려고 했지만 시부모와 남편이 맞벌이를 강력하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가, 여자는 내조만 잘하면 된다. 굳이 바깥일 안 해도 된단다. 여보, 나 못 믿어? 여보 하나쯤은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남편과 시부모는 결혼 후 제가 바깥일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응당 여자는 집안 살림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죠. 그렇다 해서 저는 다시 일을 못하게 된다는 보통의 경력단절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일 안 하는 대신 어느 정도 내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부가 제게 엄청 유별나게 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집안일하고 밥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 성격은 그 정도면 다정한 편에 속했고 저희는 각자 서로 맡은 일들을 해내며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행히 결혼하고 근 3년간은 평화로웠네요. 처음엔 남편 말대로 연애 때와 크게 바뀐 것은 없었고 오히려 저희 사이는 결혼이라는 결속으로 저희 관계는 더욱 안정을 찾은 듯했어요. 그런데 가끔 저에게 향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평소 조금 거슬렸던 남편의 언행은 분명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서 TV 속 저 여자 좀 봐. 어디 여자가 말이야. 어른 말씀이면 하늘같이 알고 무서워해야지. 시부모한테 저 대드는 모양새 좀 봐. 정말 드세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라면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해야지. 저 여자는 저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난 처음부터 안 봐서 모르겠네.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인데? 보니까 저 며느리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말을 죽어도 안 들어. 냉장고 정리 좀 해야겠다고 한마디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감히 하늘 같은 시부모님한테 말이야. 방송이잖아. 저런 거 다 대본이라더라. 너무 열내지 마. 근데 나는 온다는 연락 없이 비밀번호 치고 매일 냉장고 검사하러 오는 시어머니 쪽도 좀 이해 안 가네. 뭐?
뭐야? 당신도 같은 상황이면 저럴 거야? 에이, 우리 어머님은 안 그러시잖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나는, 에이, 잘 모르겠어. 당신은 왜 TV 보다가 괜히 나한테 그래? 남편은 드라마 속 허구 상황은 물론 실제 고부 갈등이 나오는 방송을 보면 꼭 그렇게 시모 편에 서서 차별적인 말들을 덧붙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의 생각을 물어보는 남편에게 마냥 솔직하게 속내를 다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괜히 남편이 감정이입해서 제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듣기 싫고 저도 굳이 그를 자극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대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런 일들이 당장 제 일 아니니까 얼버무려 썼네요. 다 미래에 제 일이 될 줄은 모르고요. 그러면서 저는 점차 연애 때는 미처 몰랐던 남편의 꼰대 같은 마인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쩌면 시부모보다 더 옛날 사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른들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저도 어른 공경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남편은 소위 요즘 말로 꼰대 같았어요. 시부모 역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내조하는 걸 중시했고 남자는 밖에서 돈만 벌면 된다는 옛날 사람들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남편만큼은 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끝까지 겪어보니 결국 그 부모의 그 아들이더군요. 저는 보수적인 그들의 의견들을 완전히 모두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가에서 제사를 크게 여러 번 지냈지만 거기에 대해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인사하러 가는 것들도 저는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주 인사드리러 갔기 때문에 시모랑 금방 친해졌고 그 흔한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응하던 제가 변하자 점점 저희 결혼 생활에도 조금씩 금이 가더군요. 제 내조에 아무런 불만 없던 남편과 시부모가 한 가지 사건으로 쥐 잡아먹듯 괴롭히며 저에게 달려들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저희는 3년 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합의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는지 아님 시부모가 원하는 건지 뜬금없이 제게 아이를 낳자 하더군요. 여보, 우리 아무래도 애가 한 명 정도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어? 아이?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결혼하기 전에 분명 아이 안 낳고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잖아. 그랬었나? 뭐 그랬어도 지금은 생각 바뀐 지 오래야. 나이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애들이 귀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젠 조카 바보 말고 아들 바보, 딸 바보 하고 싶다. 여보, 우리 노력 좀 해보자. 엄마한테 보약 좀 지어달라 할까? 에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애 낳기에는 이젠 너무 늦었지. 40 넘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난 싫어. 뭐? 자기 혹시 애 혐오해? 아니, 혐오라니. 내가 혐오하면 조카들 예뻐하겠어? 그래, 다행이다. 혐오하는 거 아니지? 그래, 당연하지. 난 그냥 노산의 위험이 싫을 뿐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한 명 낳자. 뭐? 지금 자꾸 뭐가 괜찮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낳고 싶다 해서 애가 바로 낳아지는 게 아니잖아. 게다가 내가 위험한 건데 당신이 뭐가 괜찮다는 거야? 아니, 당신 나랑 같이 부부로 살면서 이제 내 성격 잘 알 거 아니야? 설마 아직도 내 성격 모르겠어? 다들 결혼 전에는 당연히 서로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보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내숭부리잖아. 나도 그랬던 것뿐이야. 근데 이제 난 당장 아이가 필요해. 도대체 몇 번을 말하게 만들어? 여자라면 그런 리스크들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은 애가 뭐 물건이야? 생명 이야기하는데
뭘 그렇게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해. 당신 뭐 필요하다고 말하면 애가 바로 생기냐고. 그리고 진짜 말하는 거 너무 웃기잖아. 나보고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당신 만약 나 애 낳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나 지금 엄청 무서워. 난 분명히 노산 싫다고 말했었잖아. 나 이 결혼 당신만 믿고 한 건데 갑자기 나한테 임신을 강요하는 느낌이라 좀 당황스럽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는 말이야. 딱 한 가지야. 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 닮은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 그거 아니었음 난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전엔 그런 말 나한테는 안 했었잖아. 그야 거짓말 한 거지. 그렇게 내가 딩크하자고 밑밥 깔아놔야 당신이 거부감 없이 나랑 바로 결혼할 테니까. 뭐? 진짜 이기적이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난 싫어. 절대 애 안 낳을 거야. 앞으로 나한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마. 당신 말 듣고 내가 딱 결심했어. 아씨, 그럼 네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 애 안 낳을 거라 못 박으라고 네가 직접 말이야. 못하지? 못하겠지? 당신 정말 책임감 없다. 내가 알던 그 남자 어디 갔어? 아니, 그 반대야.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이 낳자고 하는 거지. 그 후로 저희는 아이 얘기만 나오면 서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로 말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 낳는다였고 남편은 무조건 낳아야 한다였죠. 남편의 집요함이 통하지 않자 얼마 안 가 시부모까지 대놓고 임신 압박을 주더라고요. 너희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 없냐? 네? 빨리 낳고야 싶죠. 그런데 아빠, 이 사람이 영 협조를 안 해요. 엄마, 와이프가 노산이라 자꾸 애 낳기 싫대요. 얄밉게 남편은 시부모 앞에서 본인은 애 낳고 싶은데 와이프가 싫다고 해서 못 낳는 중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자 시부모의 모든 원망의 눈초리와 질타는 제게로 날아오더군요. 그게 아버님, 어머님. 어머, 얘, 너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니? 애는 낳아야지. 그리고 너 얼마 전에 어떤 50대 여자도 건강하게 임신해서 출산까지 한 거 아니? 그 사람 뉴스에도 나왔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좀 가져라. 죄송합니다. 저희 애 안 낳아요. 저는 분명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말씀 충분히 드린 걸로 기억해요. 그때 어머님 아버님도 괜찮다고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때 일이고 지금 나는 하나도 괜찮지가 않어. 에이그 고집하고는 요즘 안 그래도 20, 30대 저출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는데 애미 넌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건 조금도 없니? 얼른 한 명 낳아서 애국해야 할 거 아니야? 에휴. 시모에 이어 시부가 제게 애국심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TV 속 나오는 사연들처럼 말도 없이 수시로 저희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청소를 똑바로 해라. 매일 새 반찬 미리 만들어놔라. 잔소리 폭탄을 하며 제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러다 하루는 온 가족이 또 저를 회유하려고 하더군요. 시모는 저 먹일 잔뜩 보약을 지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일전에 너 애기 낳기 싫다는 말은 내 못 들은 걸로 하마. 자, 이거 여자 몸에 좋은 한약이다. 한의원 가서 제일 귀하고 비싼 것들로만 지어왔으니까 넌 그냥 삼시세끼 밥만 잘 챙겨 먹고 이 한약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야무지게 챙겨 먹어라. 한약이요? 그래, 임신 잘 되는 한약이야. 와, 당신 정말 결혼 잘했지?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시부모님 세상 어디 없어. 시부모와 남편 중 단 한 명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라 저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안 되겠다며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애원했어요. 아마 강압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눈물 호소한 거였겠죠? 예, 너 무섭고 힘든 마음 왜 모르겠니? 충분히 안다. 그럼 일단 노산이 무서운 거면 산부인과 진료라도 받아보자꾸나. 애를 꼭 낳든 안 낳든 여자는 자궁이 건강해야 해, 응?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과 강요를 했고, 결국 끈질긴 시모 덕에 마음 약한 저는 시모가 예약한 산부인과 진료를 남편과 함께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산모가 고령이기는 하지만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산전 검사 결과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는 남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남편분, 웬만하면 담배랑 술을 줄이세요. 그럼 저희 아직 임신하기 늦지 않았죠? 아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에 저도 묘한 안도감이 들면서 잠깐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또 시부모와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는 임신이라는 게 무섭게만 느껴졌는데 장소가 산부인과다 보니 엄마가 되고 싶다는 본능이 깨어나더라고요. 당신 이래도 또 노산 타령할래? 지금 안 낳으면 우리 영영 애 못 가져. 좋아. 그 대신 딱 한 명만 낳는 거야? 정말? 절대 고집 안 꺾일 것 같더니 이렇게 쉽게 꺾였어. 고마워 여보. 저는 나름대로 큰 결심한 건데 그 순간에도 제게 꺾였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 남편이 한편으로는 좀 못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정아빠도 그즘 손주 보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고 저도 티는 안 냈지만 신우가 낳은 시조카 크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혼란스럽긴 했어요. 시조카가 3살인데 너무너무 귀여웠거든요. 시조카도 그렇게 귀여운데 제 자식이면 도대체 어떤 감정이 들까 궁금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아가, 정말 잘 생각했어. 넌 아이 낳기만 해. 우리가 다 키워줄 테니. 그리고 네 남편이 너 모시고 살 거다. 그럼요. 제가 마누라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아야죠.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네요. 제가 애를 낳는다는 결정에 양가 집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아하셨죠. 물론 저희 친정엄마는 노산이라 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시모는 저를 잘 보살피겠다며 저희 엄마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리곤 제게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손주 생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제 건강만 생각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시댁 행사는 물론이고 제사 전부 오지 말라더군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안 찾아온다고요. 속물인가 마음에 찔리긴 했지만 임신을 빌미로 시댁을 안 가도 되니 솔직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아기가 찾아온단다. 앞으로는 내 말만 들어. 그럼 애는 금방 생길 거다. 네, 어머님. 넌 참 복 받았어. 그치? 네, 어머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 같은 시어머니 어디 없다. 그런데 시모는 점점 제 생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국내 여행도 못 가게 했으니까요. 여행을 간다고? 안 된다. 부정타. 네? 부정 탄다고요? 하지만 가까운 곳인데? 애 낳고도 충분히 여행 갈 수 있잖니. 예, 임신이 쉬운 줄 아니? 지금부터 행동거지 똑바로 해야지. 저는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시모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여행도 못 가게 할까? 의문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임신하려면 여행이 좋은 기회이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결국 남편 휴가 때 저희 부부 여행도 못 가게 하던 시모였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특별히 다 신경 써야 한다며 시모는 손수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항상 우리 집 냉장고를 채워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했는데 정말 한편으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단 제가 잘 먹어야 하는데 시모의 음식들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뭘 얼마나 먹었는지 체크하는 시모 덕에 저는 신경이 곤두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임신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좀 유별나다 싶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가서 조바심이 안 났는데요. 임신 준비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깜깜무소식이니 저는 점점 불안했어요. 꾸준히 남편과 숙제도 하는데 아기가 쉽게 안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상신이 도운 것 같아요. 이런 집안과 엮여서 제 배 아파 소중한 생명을 낳지 말라고요. 시모는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씩, 많게는 두세 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시모가 제 상태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퉁명스럽게 제게 쏘아붙였어요. 걱정하는 어투에서 짜증과 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중엔 친정 욕까지 하더군요. 시부모도 이제 인내심이 다했는지 딱 1년 지나자 저를 원망하며 제 탓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아직이냐? 네, 어머님. 에휴, 나만 발벗고 나서서 노력하면 뭐해? 너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거 맞냐? 그럼요. 근데 왜 아직이냔 말이야?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고? 네, 보약은? 잘 먹고 있죠. 네 시아버지도 이제 포기했다. 혹시 너 건강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산전검사 얼마 전에 했는데 다 정상이래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케어했니? 아마도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말이야. 그 사람은 벌써 애 둘 셋은 낳았을 거야. 죄송합니다. 너 정말 죄송하기는 하니? 너 임신하기 싫어했잖냐? 속으론 사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에휴, 이렇게 해도 쉽게 못 낳는 딸내미를 결혼시킨 사돈은 무슨 배짱인 거야? 사돈도 정말 생각이 없나 봐. 아주 양심이 없어. 불쌍한 내 아들 어떡할 거냐? 어머님, 그건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어머머, 너 눈 똑바로 안 뜰래? 참나, 우리가 해준 보약이랑 반찬들은 받아 먹을 때만 좋았지? 내가 그 정성을 다했는데 너한테 고작 이런 말도 못해?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님. 애초에 임신은 제 욕심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약 그만 지어달라 말해도 억지로 지어와서 먹이셨고 반찬도 알아서 해먹는다 해도 어머님이 고집 부리셨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 친정 부모님 욕보이지 마세요. 꼴에 자존심 부리기는 큰 소리를 칠 입장이냐 네가? 아니, 그냥 남들처럼 임신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게 어려워? 그리곤 시모는 기회를 많이 줬다며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에휴, 됐다. 애는 됐어. 더 이상 희망 고문 당하기 싫다. 아무래도 너라는 그릇이 잘못됐어. 임신은 글러먹은 것 같다. 아이고, 그동안 너한테 쏟아부은 내 시간과 정성, 돈 아까워라. 예, 요새 네 신우 고깃집 일손이 모자라. 이제 난 너 포기했으니 거기 가서 일이나 좀 도와라.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내가 심해? 네가 더 심하지. 예, 너 솔직히 내가 많이 배려해줘서 그동안 제사도 혼자 쏙 빠지고 시집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요즘 인건비가 금값이라는데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너한테 쓴 돈이며 시간이 다 얼마야? 돈으로 환산해봐라. 그거 내 딸한테 다 갚아. 밥은 줄 테니 돈은 바라지 말고 무급으로 일해라. 네가 여태 누린 것들 말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빚이야.
빚이요? 웃어? 이게 정말 정신 못 차리네. 네, 웃기네요. 어머님 결국 이러시려고 애 낳기 싫다는 저 들들 볶으신 거였어요? 너 뭐라고 했냐, 지금? 싫습니다. 저 아가씨 가게에서 노동하려고 이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어머니한테는 제가 애 낳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나요? 저는 그래도 한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참나, 끝까지 자존심 부리네. 못하겠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이게 어디서 감히 받기만 하려 해? 고깃집 도와주는 게 뭐 어렵다고 정말. 시모가 친정을 들먹이며 선을 넘기 시작할 때 고민할 것도 없이 이 집안과 연을 끊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을 시댁에 끌고 가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애 안 낳기로 합의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애 낳으라고 온 식구가 강압적으로 난리치던 것도 억울하고요. 이젠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 거 더 이상 저도 못 참겠어요. 너 지금 무슨 행패야? 어머님이 말이야, 나 임신 못하는 그릇이래. 그러니까 아가씨 부부 고깃집 가서 무급으로 일이나 도우라잖아. 여태까지 내가 시가 식구들에게 빚만 졌으니까 몸으로 갚으라고. 그래서 그게 뭐? 진짜 이혼한다고 할 줄은 몰랐는지 시부모 꽤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나 남편이나 끝까지 절 무시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엄마 말이 다 맞는 말이구만. 뭐? 너도 끝까지 참 쓰레기구나. 처음부터 나 속여서 결혼한 거 보면 답 나온다. 저런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니? 뭐? 근데 이게? 남편이 제게 달려들자 시부모는 더럽게 엮이지 말라면서 그를 말리더군요. 집도 우리 아들이 했고 해온 거 없는 넌 그냥 그대로 몸만 나가면 된다. 아니요. 제가 해온 혼수는 다 가져가야죠. 에휴, 독한 것. 저는 결혼 전에 해온 혼수를 이삿짐 센터 통해서 전부 친정에 옮겼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내막을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이혼한다고 말씀드리니 두 분 다 알겠다고만 했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에 정이 떨어진 대로 떨어진 상태라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달 만에 합의 이혼했고 아빠는 딸이 이혼녀가 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셨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제가 임신으로 시달렸던 것들을 대충은 아니까 저한테 이혼 잘했다고 하셨고요. 이혼 후 억압되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놈 재혼한 거 알아? 재혼했어? 내가 미안해.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소개시켜줘서.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인에게 과거의 사람이고 괜찮다 했지만 지인은 정말 그런 쓰레기인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근데 이젠 그놈 내 인생에서 말끔히 아예 지우고 싶어. 근데 있잖아.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놈 재혼 상대가 글쎄 막 출산한 미혼모라는 소문이 쫙 퍼지더라고.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갓난아기 데리고 다니는 걸 본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미혼모가 내 대학 후배더라. 세상 참 좁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보니 지인의 대학 후배인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부른 상태로 나타났대요.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누구랑 결혼한다는 소식은 따로 없고 다들 아기 아빠가 누군지 궁금해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미혼모구나 지레짐작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던 후배가 갑자기 결혼한다며 지인들에게 청첩장 돌리며 자기 미혼모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붙었고 애는 혼자 키우려 했는데 같이 키우기로 했다고요. 네,
그 여자는 사실 제 남편의 상간녀였고 저희가 혼인 관계에 있을 때 남편의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어쩐지 제가 이혼하자고 할 때 한 번도 붙잡지 않는 남편 보고 조금은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설마 여자가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상간녀의 연락처를 얻어냈고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 누군지 알겠어요? 저희 남편 전 부인 아니세요? 내 번호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럼요. 바람 맞죠? 맞으면요? 소송해야죠. 맘대로 하세요. 그깟 상간녀 위자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와, 어이가 없네. 너 인생 그딴 식으로 살다가 천벌 받아. 천벌? 누구한테? 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그래, 벌 받기를 기도하고 기도할게. 호웃음 치는 상간녀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역시나 상간녀 대신 전 남편이 내용 증명 받는지 화를 내며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야, 너 지금 뭘 보낸 거냐? 보면 몰라? 상간녀 소송 걸었지. 참나, 이제 와서 무슨 상간녀야. 이 눈치 없는 여자야. 우린 벌써 서로 협의 이혼했고 이혼했으면 소송까지 못 가. 너 나 재혼했다는 소식 듣고 많이 배 아팠나 보다. 아님 너는 그 고생을 해도 못 낳았는데 난 이렇게 쉽게 아빠가 돼서 부럽기라도 해? 혹시 질투? 질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려면 좀 똑바로 알던가. 우리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의 외도 사실은 입증이 된 거야. 외도 사실 알게 된 지 3년까지 상간 소송 가능한데 이건 몰랐어? 그럼 좀 조용히 재혼하지 그랬어. 아주 떠들썩하게 해놓고 내가 모르길 바라는 게 이상하지. 나 이제 한 아이의 아빠고 그 사람이 이제 내 와이프야. 남의 가정 파탄 내지 말고 차라리 합의를 하자. 그래, 지금 가정은 얼마나 갈지 내가 응원하면서 지켜볼게. 한 번 바람 피운 놈이 두 번은 못할까. 넌 절대 인간 못 돼. 전 남편은 그렇게 10살 어린 상간녀 대신 제게 합의금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차라리 외도 사실을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늦게 알고 이혼 다 하고 다시 소송까지 가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받고 깔끔하게 털어냈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제게 돈을 보내고 지긋지긋하다며 다신 연락할 일 없었으면 좋겠다더군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왔어요. 너무 집요하게 오길래 한번 받았는데 잊고 지냈던 전 남편이라는 작자였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당신이야? 당신 맞아? 아, 지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뭘까? 우리가 연락해서 정리해야 할 게 뭐가 아직 남았니? 당신 맞구나. 번호 안 바꿨네. 우리 다시 합칠래? 당신도 나한테 마음이 아예 없진 않지? 뭐? 지금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미쳤냐? 술 취했어? 나 만나는 사람 따로 있어. 지금 무슨 소름 끼치는 개소리야 한밤중에. 거짓말. 없지? 아직 남자 없는 거 맞지? 나 너랑 헤어진 뒤로 당신 계속 생각나더라. 우리 애 가지려고 서로 최선을 다했었잖아. 난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우리? 우리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뭐 나랑 헤어지고 바로 재혼했으면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시부모한테 미움받을 때 나몰라라 하고 와이프 버린 게 누군데? 왜? 상간녀 아니 네 와이프가 바람이라도 났니? 그게 말이야. 나도 이럴 줄 정말 몰랐어. 사실 애가 이제 4살이야. 근데 내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릴 땐 애들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려니 했어.
근데 클수록 내 얼굴이랑 더 달라지니까 부모님이 애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길래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불일치로 나왔어. 그 애가 내 애가 아니었다고. 그 여자한테 나도 우리 부모님도 완전 속은 거야. 엄마가 그 사실 알고 미용실에서 바리깡 빌려와서 자고 있는 그 여자 머리 중간을 싹 다 밀어버리고 그 여자 쫓겨났어. 진짜 가지가지한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연애할 때 좋았잖아. 나 더 이상 여자들 못 믿겠어. 당신 같은 여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우리 재결합하자, 응? 내가 지난날 용서 빌게. 엄마 아빠도 너 다시 오면 받아줄 거래. 전보다 더 잘해주실 거래. 속이 다 시원하다. 근데 뭐,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고? 너 완전 미친 거 아니니? 아니, 너네 엄마 아빠도 제정신 아니시래? 끊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제가 소리 지르자 전 남편은 끝까지 찌질한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때 상간녀 소송 합의금으로 준 1,000만 원 다시 도로 뱉어. 난 억울해. 결국 내 애도 아니었잖아. 개소리 작작해 인간아. 그 애가 네 애가 아니라도 나랑 결혼 생활 중에 네가 외도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지금이라도 다시 변호사 고용해서 시시비비 가려볼까? 어? 너 왜 이렇게 거칠어졌니? 내가 알던 여자 맞아? 너네 집에서 호구처럼 조용히 살다가 내가 깨달은 바가 많거든.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찾아오거나 만나달라고 한 번만 더 짓거리면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거야. 네가 그때 준 합의금 1,000만 원으로 말이야. 야!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장난하며 놀아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친정집 앞까지 전 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무릎 꿇고 인생 망한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요. 예, 살아보니까 너만한 참한 며느리감 없더라. 세상 참 무서워. 난 아가씨들이 다 아가 너처럼 착할 줄 알았지. 아가 그동안 많이 힘들고 서운했지? 나도 돈도 잃고 상처도 받고 많이 힘들었단다. 우리 지난날 아픔 상처 잊고 서로 보듬어 가면서 살자꾸나, 응? 글쎄 그 몹쓸 물건이 우리 돈까지 다 해먹고 갔단다. 아줌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더 이상 제 알 바 아니잖아요. 소름 끼치는 소리 그만하고 일어나세요. 저보고 몸만 가지고 나가라던 그분이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미쳤다고 그 지옥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아, 아줌마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걸 보니까 뭐 아줌마 아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건 드디어 비로소 알았나 보네요. 움찔거리던 전 시모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제발 아가,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렴. 글쎄, 아무래도 그 여자애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내 아들한테 접근한 것 같아. 뱃속 핏줄까지 속이면서까지 말이야. 당신 지금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어머, 아이고 사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냐고? 내가 당신이랑 당신 아들 때문에 잘 지냈을 리가 있겠어?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들 때문에 난 한동안 잠을 못 잤어. 오냐, 오늘 잘 찾아왔다. 너, 내가 전부터 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저희 엄마는 너 잘 왔다면서 걸레반 구정물을 가져와 전 시모의 얼굴에 확 뿌렸답니다. 에이, 이게 뭡니까? 뭐긴 뭐야.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가짜 눈물만큼 더러운 구정물이지. 냄새가 지독할 거야. 혹시라도 불쾌한 인간들 찾아올까봐 내가 몇 날 며칠을 썩혀놨거든. 아니 사돈. 누구 보고 사돈이래?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못된 여팻네야.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 덕에 시원한 복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전 남편은 지인들 사이에서 나쁜 소문은 무성해지고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합니다. 또 모임이란 모임은 쪽팔려서 전부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쥐죽은 듯이 살다가 상간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초스피드로 이혼했다네요. 그리고 아이 핏줄을 속인 것도 모자라 그 상간녀의 친정 부모가 알고 보니 전문 부동산 투자 사기꾼이었다네요. 지방에 있는 땅에 개발 소식이 들어온다며 투자하라며 권유해놓고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속여 팔아서 손해보게 만드는 수법이었죠. 전 시부모 그 전문 사기꾼들에게 홀려서 3천만 원씩 각자 투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꼬드기니 사돈이 설마 거짓말이라도 칠까 아니란 마음으로 종잣돈을 전부 투자했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생돈 날린 시부모 한동안 시름시름 앓았다는 소식 듣고 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손주 타령 그렇게 하더니 가짜 손주한테 그만 홀려서 상간녀 집안에 그동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앗긴 거죠. 전 시부모와 전 남편 보면서 결국 제게 지은 죄가 있으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꼭 반드시 업보가 돌아온다 생각했습니다. 제게 상처 주고 저를 내쳤던 그들이 평화가 깨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불행을 너무 오랫동안 곱씹지는 않으려고요. 저도 건강한 마인드로 제 인생 잘 살아야죠. 그래서 이곳에 털어놓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 다시 하면서 안정 많이 되찾았고요. 현재 친정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삶은 제게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건 어렵더라도 그냥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제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